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원하고는 참 인연이 깊었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이 노 선생님하고 또 수원의 부모에 오고 상의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미국에 산 지가 거의 5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동안에 뭐 애 둘이 있었는데 애 둘 다 미국에서 낳고, 그런데 그 둘째 딸애가 이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딸애를 키우면서 우리 한국의 이 장애에 대한 그 교육이라든가 그 다른 시스템은 어떨까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제가 사는 일리노이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요즘 미국의 주가 50개가 있는데 이 일리노이 주는 그 주의 그 소득, 그 주의 경제력에 비해서 그 발달 장애를 위한 그 예산이 50개 주 중에 거의 마지막 꼴찌에서 몇 번 이 정도예요. 아주 열악하다면 열악한 그런 환경이죠. 일리노이 주가. 그리고 제일 좋은 주는 캘리포니아 주인데, 캘리포니아는 이 발달장애 서비스가 하나의 권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 정부 예산에 관계없이 내가 발달장애인으로 판정이 되면 무슨 서비스를 원하게 되고 그 원하는 서비스를 당연히 해주도록 이렇게 권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리노이는 이 예산이 모자라요. 발달장애인이 그 한국하고 숫자가 한국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한 22만 명 정도 되는데 한국도 전국적으로 그렇죠. 근데 서비스를 해주는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리노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한국과 이렇게 좀 한국에 비슷한 상황이니까 여기에 좀 한국에서 쓰일 만한 그런 일이 그런 어떤 정책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끔 제가 뉴스를 듣는데 한국에서 그 부모님이 동반 자살을 해요. 그 발달장애인의 부모님이 노후돼서 이 자식에 대한 것을 더 이상 그 보살필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자기 건강이 굉장히 약해져서 뭐 동반 자살 이런 그 뉴스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리노이에 살면서 동반 자살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이게 뭐 어디서 차이가 있는가? 예를 들어 예산상에 예산이 모자라는 거는 한국 정부에서 예산이 모자라는 거나 비슷한데, 그리고 장애인 숫자도 그렇고 그런 연로해가는 그런 비율도 비슷한데 왜 일리노이에서는 동반 자살이라는 말이 없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우리 애보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내가 죽으면은 얘를 누가 보살필지. 그런 게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리노이 이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일리노이에서 쓰고 있는 정책이 우리 한국에서 쓰인다면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필요 없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그 시스템만 마련해 놓으면은 정부에서 특별히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은 부모 사후에 내 자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플랜을 짜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노 선생님한테 이런 제안을 했는데 선뜻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딸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50살이 됐는데 날 때부터 이제 그 심장에 문제가 있고 어릴 때 그 영양이 나빠서 이제 자폐성 장애가 됐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얘가 무슨 장애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폐성 장애니까. 근데 얘가 그 분노 조절이라든가 사회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직장을 뭐 몇 번씩 바꾸고 근데 거기서 또 해고를 당해요.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서.
지금 얘가 직장을 한 그동안에 네 번인가 5번 바꿨는데 지금도 이제 직장을 구하는 중이에요. 또 해골당해서. 네. 자기 일은 자기가 챙길 줄 알아요. 자기가 저게 좋아하는 거는. 그래서 누가 도와줄 수 있으면은 좋겠다 해서 여기 그 일리노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거주 시설이든가 이런 걸 이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모 사업을 위한 준비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번하고 5번, 6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펀스로 PUNS 그 약자를 딴 건데 서비스의 긴급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예산이 부족되거든요. 예산이 부족되는데 장애인 서비스를 바라는 사람은 20만 명이 넘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시작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지금 미국에 몇 군데 있어요. 펜실베니아에도 있고 일리노이에도 있고. 그래서 이 서비스 욕구를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설문을 보내서 이렇게 뭐 내용만 써달라 이게 그게 아니고 주정부에서 위탁한 그 에이전시가 일리노이 주에 한 16군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지역의 부모들로 하여금 그 에이전시에 와서 상담을 해요. 그리고 본인도 같이 오고 부모도 같이 와서 그 사람에 대한 상황, 그 가족에 대한 상황을 아주 세세히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소위 일리노이 전역의 모든 그런 상황을 설문을 받고 이제 데이터를 마련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2가지가 쓰이는데 한 가지는 이제 이 사람이 얼만큼 이 가정이 얼마나 이 서비스를 긴급하게 받아야 될지 그런 거를 결정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주정부에서 이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예산이 얼마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세우고 있는 게 얼마인데 얼만큼 부족되어 있는지 그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주정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순서를 정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가 나이가 65세 이상 되고 그러면은 벌써 거기 그 우선순위에 들어가요. 얘가 서비스를 받게 된 게 한 5년 됐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 75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제 부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펀스 서비스를 받게 됐죠. 근데 이 펀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 펀스의 선택이 안 돼도 모든 발달 장애인이 기본적으로 받는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이 펀스에서 해주는 거는 그 연방법 중에 건강보험이 있어요. 근데 건강보험이 그 메디케이드라는 건데 그 빈민, 그 약간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이에요. 근데 이 건강보험이 쓰일 수 있는 거는 꼭 병원에서만 쓰일 수 있었거든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만. 근데 그 예외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이 아니고 의료가 아니고 발달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예외 조항으로 연방에서 주정부 예산의 한 반가량을 줘요. 그래서 그게 어디 쓰이냐 하면은 가정과 지역사회의 생활을 위한 서비스. HBCS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서비스로 쓰일 수 있게. 그래서 이 펀스에 선택되기 전에는 아무 서비스를 못 받냐면 기본 서비스는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라든가 무슨 주거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하여튼 기본 서비스는 받는데 이 펀스에 선택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게 상당히 주로 지역 가정과 지역 사회에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그러니까 주거 지원이라든가 직장 다양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개인의 그 예산이 책정돼요. 이 사람한테 얼마 한 달에 얼마를 쓸 수 있다. 그 예산은 개인이 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복지사나 누가 와서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그럼 그 복지사들이 그 자기 서비스 한 걸 주정부에 청구를 해요. 자기 서비스. 근데 그게 뭐 얼마까지 될 수 있다. 그 예를 들어 제 딸 경우는 한 달에 2,600달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넘을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넘어도 이제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 매달 똑같은 그 서비스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한번 그 펀스에서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면은 평생 받아요. 뭐 몇 년까지 받고 뭐 그게 아니라 이 당사자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 펀스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금년에는 뭐 5,000명 지원하고 작년에 그랬는데 금년에는 뭐 7,000명을 한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40% 늘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럼 7천 한 번째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좀 이 전체적인 그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펀스 시스템을 함으로써 예산의 전체적인 얼마큼 모자라는지 그 어느 지역적으로도 알 수 있고 어느 지역에 얼만큼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펀스 시스템이 참 여러 가지 용도로 주정부에서 이 발달장애 정책을 수행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펀스가 시작된 지 한 20년 좀 됐는데 이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게 좀 게으른 거예요. 이 사람이 일단 대기를 했는데 어떤 때는 10년을 기다릴 수 있고 그래서 그 일리노이의 부모들이 주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그 소송은 근거는 모든 그 발달 장애인이 시설에 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나와서 살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정부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주정부가 그 재판까지 가지 않고 재판 가봤자 질게 뻔하거든요. 미국 연방법이 그렇게 하게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부모 단체를 대변해서 이제 거기 그 권익 옹호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고 해서 이런 협약서를 썼어요. 협약서 내용은 그게 그 영어로 거기 말인 그 Regas Consent Decree라고 해서 이제 리가스가 그 원고예요. 원고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주정부가 이제 어떻게 했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 중에 하나는 매년 이 펀스가 어느 정도 이 펀스에 대한 보고를 부모 단체 부모회에 하게 돼 있고 미국의 부모회는 딱 하나예요. 부모 단체가 ARC라고 ARC가 그 막 각 지역마다 다 있죠. 그래서 워싱턴의 중앙에 ARC 제일 헤드쿼터가 있고 그런데 그 ARC의 그 조직은 그 이런 지역적인 조직이 가장 강하죠. 그리고 위에 중앙에 있는 조직은 그냥 심부름하는 그런 중앙하고 연락이라든가 뭐 법 제정에 대한 그 국회의원들 만난다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실제 그 권력은 이 부모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의 결과로 이 주정부가 5년 이상을 기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부모가 아무 무슨 준비 없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 자식이 자동적으로 작은 시설을 갖고 버렸어요. 거기는 시설이 어떻게 됐냐면은 주정부 운영 시설이 있고 그건 이제 거의 없어져가는 단계인데 또 다른 시설은 그 중도 요양 시설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 계속 있기는 너무 비싸니까 이런 중도 요양 시설에 와서 거기서 그 간호 서비스를 받으면서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게 사설도 있고 주정부에 사는 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그 베드가 많이 남아요. 침실에 여유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달 장애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대개 보면은 이 병원 같은 문도 없고 방도 아니고 커튼 이렇게 닫고 이제 거기 침실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근데 발달 장애 서비스는 거의 없고 이 주로 이제 의료계통에 이런 서비스만 해줘. 그러니까 시설인 거예요. 기본적인 생활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리가스 여기서 소송한 게 이 사람들을 지역사회 다 내보내라. 그런데 지금 한 6천 명 가량이 있거든요. 근데 1년에 몇천 명씩 이렇게 해서 5년 내에 완전히 다 지역사회로 내보도록 주정부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매년 자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지역사회로 발달장애인을 내보내고 있는지 이런 걸 보고를 받죠. 근데 사실 이 약속이 잘 지켜지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보고는 매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압력을 받죠, 이 주정부가. 그래, 얘가 이제 그 시설 이름이 ICF-DD라는 건데, DD는 이제 그 발달 장애이거든요. 근데 ICF는 중도 요양시설에 거기다 이렇게 줄 쫙 끄고 DD를 딱 붙여놨어. 그러니까 원래는 발달 장애가 사는 데가 아닌데, 발달 장애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 자체가 이름이 아예 그 중도 요양시설뿐만이 아니라 ICF-DD도 있다. 이게 발달 장애도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펀스가 있으면 그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이런 펀스를 실현하는데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이런 실현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될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욕구 조사라든가 뭐 많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이런 거기서 하는 식으로 좀 조직적으로 그리고 설문을 보내지 말고 이게 1대1로 이렇게 인터뷰해서 그 인터뷰한 게 인터뷰는 그 사람이 욕구가 돈으로 환산되게끔 그러니까 비용으로 환산되게끔 해서 예산의 욕구가 어느 정도인지 이 주정부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다면 전국적으로 지금 뭐 장애인 복지 예산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지 그다음에 정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가능할 것 같아서 이게 하나의 그 시책이고 방법이면 한국에서 고려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그 Special Need Trust라는 건데 소위 그 특수 욕구 신탁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저도 이제 제 딸을 위해서 이제 그걸 마련을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얘가 혼자 남으면은 그 경우를 위해서 이걸 마련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명보험이 그 신탁에 기금으로 들어가고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누가 내 딸을 위해서 내 딸의 권익을 위해서 신탁을 운영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개별화돼 있죠. 왜냐면 발달 장애의 그 욕구가 상당히 다르니까 어떤 통일된 신탁 조항이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신탁을 설정할 때 각 부모가 상당히 개별적으로 자기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그 형제가 있는지 누가 봐줄 수 있는지 이 장애의 권익을 위해서 내가 죽은 다음에 얘가 평생 동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끔 이런 그 신탁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탁인이 제 아들이 수탁인이고 기금을 운영하는 단체는 또 별도로 있어요. 그 기금을 운영하는 단체가 아들이 뭐 이렇게 해줘라면 그렇게 이제 그 도와주고 매년 보고를 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특수 욕구 신탁에 보면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그러니까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어디가 소송을 해서 이겨서 자기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자기 돈을 신탁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게 제3자 신탁으로 해서 부모가 신탁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탁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신탁에서의 그 기금이 쓰이는 그 분야가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같은 분야에 쓰이면은 정부에서 보조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금세. 그러니까 그 신탁 조항을 만들 때 되게 변호사가 해요. 변호사에서
그런 일이 없게끔 그냥 정부의 보조를 다 받고 이 신탁은 이 장애인의 별도, 그러니까 삶의 질을 높인다든가 뭐요. 예를 들어 뭐 이거 형제 무슨 휴가를 가고 싶다든가 무슨 어떤 뭐 학과를 듣고 싶다든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든가 뭐 이럴 경우 하여튼 이런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쓰이죠.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어떻게 쓰일지. 그러니까 그 상당히 그 기술적이거든요. 그 법률이 좀 까다롭고 그래서 그걸 항상 그 변호사가 쓰게끔 돼서 변호사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걸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그 매년 그 돈이 어떻게 가냐 어디로 가냐면은 은행에 맡겨요. 은행에 맡기면 은행에서 제일 안전한 방법으로 이 신탁 기금을 운영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증권에서 돌린다든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제 미국의 가장 안전한 뭐 국채라든가 어떤 그 도시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반드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투자를 하면은 이윤을 많지 않아도 매년 예를 들어 4%는 4%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탁이 그 중단되는 거는 신탁 기금이 다 없어졌거나 아니면 장애인이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근데 신탁 기금이 우리나라 여기 장애인 신탁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이자 그러니까 이윤만을 주게 돼 있는데 그 미국의 그 스페셜 니드 트러스트 그러니까 특수요구 신탁은 이윤 원금을 따지지 않아요. 당사자는 필요하면 그걸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돈이 다 없어지면 신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 한 가지는 이 신탁이 좀 까다로운 게 있는데 현금을 절대 주지 않아요. 당사자한테. 현금을 주지 않고 예를 들어 어디 휴가를 가고 싶다면 휴가비를 비행기 표를 사서 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현금은 아주 조금만 줄 수가 있어요. 다른 또 한 가지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건 현금을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 부모가 이제 내 애를 데리고 살다가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식이 이 집에서 계속 살게 하고 싶다. 이 주택을 이 특수요구 신탁의 기금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탁이 그 주택을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운영하는 방법도 뭐 신탁이 완전히 소유를 하든가 아니면은 다른데 렌트를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모들 하고 여기서 다른 장애인들로 같이 살게끔. 그래서 그 집을 그 소유를 몇 부모로 나눈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집을 자기 살던 집을 신탁 기금에 넣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그 집을 처분해서 그걸 신탁 기금으로 옮길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그 모자라잖아요. 그 장애인이 살 만한 지역사회 주택이 모자라고 서비스가 모자라고 그런데 하여튼 이게 그 집에 대해서 거주처를 내가 살던 집에서 사는 게 제일 좋겠다. 같은 동네에서 같은 아는 사람들 있고 거기서 계속 있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은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이 죽은 다음에 만약에 그때까지도 계속 그게 있다면은 나중에 처분해서 뭐 그 상속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른 형제들을 이렇게 분배할 수 있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신탁 조항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탁 조항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가정마다 상당히 다르죠. 원하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신탁이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 방법이 다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부모가 이것을 원할 경우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 무슨 국가에 아니면 주정부의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전혀 국가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정부에서 돈이 한 푼도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근데 대신에 예를 들어 이렇게는 볼 수 있겠죠. 국가에 그만큼 세수가 줄어든다. 왜냐하면 이 신탁의 재산은 이 세금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세금을 안 내는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수가 줄어든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국가나 이 주정부에서 이 신탁을 위해서 무슨 돈을 들여야 되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금 이것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신탁에 집을 포함하는 방법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집을 포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유언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이걸 스페셜 인트러스트 인도라고 그러면 그 특수욕구 신탁은 죽기 전에 내가 마련하는 거거든요. 죽기 전에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내가 거기다 기금을 내 생전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생명보험이나 뭐 다른 거를 거기 들어가서 이 기금이 될 수 있고. 근데 집도 마찬가지죠. 집도 내가 유언으로 이게 내가 죽으면 이 집이 특수욕구 신탁으로 해서 내 자식이 살게끔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장애인이 그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왜 장애인의 재산이 장애인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까다롭게 따지냐면 말이죠. 미국에서 내 재산이 은행 잔고가 $2,000 이상이 되면은 SSI라고 그 장애연금이죠. 연금. 그게 딱 떨어져 버려요. $2,000가 맥시멈 제일 최고 금액이에요. 근데 $2,000는 아주 작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전혀 그 현금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가 없나. $2,000는 뭐 툭하면 $2,000는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 장애 연금을 받는데 연금이 우리 딸이면은 한 달에 한 700 몇 달 그 받거든요. 700 몇 불 뭐 이 정도 받는데 그게 몇 달 안 쓰고 있으면 $2,000 확 넘어가요. 그러면 그게 통계로 들어가서 나중에 그 다음 해에 장애 연금이 반으로 잘리던가 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 장애인들은 어떻게 현금을 가지고 현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마음대로는 조금 어폐가 있지만 그래서 이 주정부에서 다른 그 방법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에이블 계좌라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계좌 이렇게 되겠죠. 에이블 뭐 번역을 한다면은 이거는 이 부모가 살아있거나 하여튼 장애 부모가 아니면 부모나 누구든지 이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한 계좌를 마련해놔요. 이거를 계좌는 주정부에서 운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좌를 주정부에서 이런 에이블 어카운트를 열겠다. 에이블 계좌를 열겠다고 이제 부모가 장애인을 위해서 그럼 장애인의 이름으로 계좌가 열려요. 그리고 계좌가 장애인 이름뿐만 아니라 부모 이름 들어가죠. 그러니까 장애인이 마음대로 다 꺼내 쓸 수 없게끔. 그리고 그 최대한으로 이 $100,000까지 장애인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은 $2,000가 맥시멈인데 이 에이블 구자를 사용하면은 $100,000까지 내가 거기다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년에 넣을 수 있는 그 한도액은 있어요. 되게 뭐 한 $18,000인가 한꺼번에 다 넣을 수는 없고 그러면 그 에이블 어카운트에서 우리 딸도 이제 그게 있는데 그러면 넣어놓으면 그 주정부에서 그걸 운영을 해요. 그 돈을 운영해서 불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인출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거기다 연락을 하면 이제 인출해줘요. 그런데 인출하는 그 돈을 쓸 수 있는 분야가 한정이 돼 있어요. 아무데나 막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주거비 예를 들어 렌트를 내는데 우리 제 딸이 아파트 렌트가 한 달에 $730인데 근데 그 사회보장 거기서는 그게 충분히 다른 거 쓰고 나면 모자라요 돈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쓸 수 있고 그런 렌트를 내는데 렌트 쓸 수 있고 그리고 치료 무슨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 임플란트 하는 거는 거기 서비스 주정부 서비스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서비스를 내가 치료를 받고 싶다 할 경우 그리고 뭐 개인 돌봄 내가 이런 특별한 돌봄을 해. 이 주정부에서 지금 받고 있는 그 이외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어디 여행을 오고 싶다. 그러면 그런 용도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에이블 이렇게 계좌하고 이 특수요구 신탁하고 동시에 사용이 돼요. 되게 왜 그러냐면 특수요구 신탁은 되게 좀 큰 거. 일상적인 예를 들어 식비라든가 주거비라든가 이런 거는 특수요구에서 할 수도 있지만 되게 좀 큰 것을 큰 비용에 이제 해당이 되거든. 근데 에이블 어카운트가 있으면은 쉽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영어로 하면 이제 거기에 qualified expense다 그러면 하여튼 거기에 쓸 수 있는 어떤 그 분야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able 어카운트하고 이 특수요구 신탁하고 보면은 그 계좌 명의가 이제 able은 본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본인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제 딸 경우에는 둘로 돼 있어. 둘. 저하고 같이. 그래서 인출을 하면 둘이 동시에 사인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되죠. 예. 메디케이드 환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메디케이드로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거죠. 보조를 받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돈이 남았어요. 그럼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받은 것을 갚는 건데 근데 사실 뭐 받은 어림도 없죠. 평생 받아온 거에 비하면은 그렇지만 남은 돈이 있으면은 이걸 정부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신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탁은 환불이 안 되고 정부에 주지 않고 당사자가 죽었어요. 사망하고 이게 남아 있으면은 거기에 그 특수요구 신탁의 조항에 따라서 누구에 주라는 것까지 다 써놓거든요. 남을 경우에 예를 들어 형제한테 준다든가 뭐 이런 그 유서를 쓰는 거 비슷하죠. 그래서 그 able 어카운트가 그 좋은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탁은 이 당사자가 현금을 거의 보질 못해요. 그렇지만 able 어카운트는 내가 현금을 다룰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식비를 그 식품점에 가서 식품을 산다든가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렌트를 낸다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장애인 당사자가 돈을 다룰 수 있는 한국에 이제 이게 적용이 될 때 이런 그 기본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able 어카운트라든가 특수요구 신탁 뭐 이런 것을 마련해 놓을 수 있다면은 우리 부모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상황에 따라서 한국의 상황에 아니면 한국의 현존하는 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관여가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 숙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상당히 가능한 게 정부에서 안 해줄 리가 없잖아요. 돈 드는 게 아닌데. 그래서 부모들이 원하면은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시스템만 마련해주면 될 텐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힘을 합쳐서 이게 정부에 요구를 하면은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 3축 구조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세 가지였잖아요. 그 펀스 그러니까 펀스는 내 그 긴급성에 따라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차례가 오게끔 이런 걸 마련해 놓으면은 무슨 뭐 동반자살이라는가 뭐 이런 얘기 있을 수 없겠죠. 그리고 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그러기 전에 이미 이 사람 이 긴급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서비스를 다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펀스의 그 철학이면 철학이고 펀스의 목표가 우리한테도 해당이 되고 또 그다음에 그 특수 욕구 신탁하고 이게 앱을 요거하고 이렇게 세 가지 다 합쳐버리면은 우리 부모님들도 여기 사시는 부모님들도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게 정부에서 생각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예산을 요구하면 뭐 우리가 뭐 데모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만 마련해 달라. 그러니까 세제를 좀 조정을 해야겠죠. 지금 세제를 조정하고 지금 있는 신탁법을 조정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한번 저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신탁하면은 우리나라에 여기 신탁법이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신탁이라는 법도 있고. 그런데 그 신탁을 이용하는 부모님들 거의 없거든요. 왜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신탁하면은 이런 법이 있는데 그거 저촉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걸 신탁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 다른 이름을 붙여서 예를 들어 부모 사후를 위한 준비 기금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다른 이름을 비춰서 신탁이라는 말을 여기서 빼버리면은 그게 더 수월하지 않을까. 지금 왜 그러면 여기 단체에서 신탁에 대해서 이제 추진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항상 문제가 왜 신탁법이 있는데 그리고 왜 하필 발달장애인만 신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 법하고 거기서 자꾸 연관을 시킨다고. 거기 저촉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전혀 다른, 근데 이건 전혀 다른 그 세제거든요. 세제라고 보면.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짜내서 이런 법령을 만들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좀 너무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왔다 갔다 하죠. 바로 그걸 하고 있거든요. 에이블은 실제 필요한 돈을 장애인하고 이제 예를 들어 렌트를 낸다든가 뭐 식비라든가 이런 돈이 필요할 때 거기서 꺼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한도가 있잖아요. 10만 달러라는 게. 그 10만 달러 넘으면 그 넘는 데 대한 그 세금이 상당히 좀 세니까 10만 달러 안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돈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특별 요구 신탁에서 글로 옮겨요, 돈을 옮기면은 거기 요구 신탁은 되게 좀 큰 거, 이런 큰 비용을 대주는, 그리고 일상적인 비용을 대주는 그런 건데 항상 있는. 근데 에이블은 장애인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 옮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세 축이 이렇게 에이블 어카운트하고 특수요구 신탁하고 동시에 있으면은 상당히 편리하다는 거죠. 이제 그 상당히 민감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 좋은 시설에 내가 죽은 다음에 보내려고 이제 해보니까 거기 대기 조가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서야 되는데 정부는 그걸 자꾸 없애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게 누구를 위한 그런 조치냐, 뭐 이제 왜 탈시설이냐, 뭐 이렇게 따지는데. 근데 미국의 예를 보면은 좋은 시설은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모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간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증 장애인이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아무리 중증 장애인이라도 서비스가 필요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대줄 수 있으면은 그 지역사회에서 사는 게 가능하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도 그렇고 예를 들어 지금 그 ICFDD라든가 뭐 주정부 운영의 시설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중증 장애인이라면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 갑자기 들어가게 돼. 그냥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데 좀 얘기를 바꿔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어려운 꿈 그 책이 뭐냐면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장애인들 시설에 사는 장애인들을 다 직서를 보냈어요. 근데 한 900 거의 1000명 가량이 시설 3군데 아주 굉장히 최중증 장애인들이에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1000명 가량이. 근데 이 1000명 최중증 장애인마저도 지역사회로 시설에서 나가게끔 주정부에서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전부 다 지역사회로 필요에 따라서 서비스를 매칭해주고 장소도 예를 들어 부모 집하고 너무 멀지 않은 이런 장소를 매치해서 이제 탈시설을 했어요. 전부 다 나가고 시설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많죠. 첫째, 거기서 시설에서 있던 종사자들, 뭐 그리고 어떤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지, 그래서 과연 나가서 사는데 이 장애인이 삶이 더 좋아졌는지, 그리고 부모가 얼마나 만족하였는지. 근데 그것을 이제 이 책은 그걸 5년 탈시설 완전 시설에서 나간 다음에 5년 후에
이 학자들 가서 연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를 하고. 그래서 결과는 결론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부모도 만족스럽고 시설에서 있던 종사자들도 지역사회에서 나와서 이 사람들의 직장도 여전히 계속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았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탈시설의 상당히 논란이 있는 그 탈시설 그 말 자체, 구호 자체가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특히 부모님들한테 그러면 지금 내가 내는 시설에 있는데 얘가 닫으면 우리 집으로 다시 와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역사회에 서비스가 있으면 시설에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데 왜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못 하겠어요? 지금은 제가 이 한국의 그 예산, 복지 예산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본 일이 있는데 발달장애인이 이제 한국에 한 22만 명인가 23만 명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설에 몇 명 있고 지역사회에 몇 명 있어요. 이 예산이 시설에 1인당 장애인한테 쓰는 비용이 지역사회 1인당 쓰는 비용이 20배가 넘어요. 그럼 20배가 넘으면 큰 비용을 이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그 돈을 가지고 나왔다 할 경우에는 왜 지역사회에서는 그 서비스를 생활을 못하게 되고 왜 못 살겠느냐. 그 얘기가 이제 미국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법이 있거든요. 미국의 법이 뭐냐면 Money Follow the Person. 그래서 MFP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돈이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이 장애인이 시설에 살다가 이제 나가게 될 경우에 이 사람의 쓰는 비용이 그대로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 나가요. 그래서 최소한 1년을 그 비용이 이 장애인한테 같이 쓰일 수 있게 그게 이제 연방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설에서 나가게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살 수 있는 데는 시설뿐이 아니다. 시설에서만 살아야 된다. 왜냐? 다른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다른 나라도 왜 시설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죠? 그리고 왜 시설이 나쁘냐? 싫으냐? 근데 대개 탈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자유가 없다. 그리고 저도 시설에 가봤지만 한 방에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수용되고 있던 그런 기분이 들지 이 사람이 삶을 좋게 이게 장애인의 삶을 낫게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좀 격리돼 있고 이 동네에서 떨어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분들을 시설에 사는 장애인 부모 발달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로 나와서 살 수 있게끔 한다면은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탈시설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탈시설을 했는데 그래서 지원할 돈이 없고 서비스를 복지사가 없고 무슨 마련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장애인이 왔어요. 그러면 이게 탈시설이 아니라 시설 이전이다. 영어로 탈시설은 deinstitutionalization, 그게 아니라 transinstitution. 그러니까 이 시설만 장소만 바꾼 거지 시설은 마찬가지다.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시설에서 나오고 시설 폐쇄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되면 안 되고 목표는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걸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마련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역사회에서 내가 잘 살 수 있다. 서비스가 다 돼 있고 그럼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을 시설을 보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시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탈시설이고 이게 구호를 생각하기 전에 이 지역사회 서비스가 마련이 되면은 시설에 안 보니까 시설은 자연적으로 폐쇄될 거란 말이에요. 갈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예산을 세울 때 20배 넘게
거기 이제 시설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상당히 제가 볼 때 그게 불공평해요. 시설 위주로 그 돈이 지역 사회로 와서 쓰이면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탈시설을 너무 이렇게 이념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이 근본적으로 뭔가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에 그걸 마련하는 그런 운동으로 이 탈시설 운동이 이 탈시설이라는 운동이라면 뭐 하여튼 그 개념이 그런 식으로 좀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일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정부 예산이 지역사회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설에 나가던 그 예산을 줄이고 지역사회로 남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무리 중증인 장애인이라도 제가 그 서비스 해주는 그 기구의 그 이사로 상당히 오랫동안 일했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 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24시간 같이 있어요. 근데 같이 있다는 건 같이 항상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 24시간 서비스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주간 활동을 한다면 같이 나가요. 주간 활동을 하는데 같이 가고 목욕이 필요하다. 대소변 한다. 이 봐주는 그 복지사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4시간 하는 게 아니고 3교대로 8시간씩 이렇게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1인당 그 예산이 제 딸 경우에는 한 달에 2,600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4만 불 꽂이도 있어요. 이 1인당 예산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휠체어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건 거의 눈동자 정도 움직인다든가 아주 그런 사람도 그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거든요. 보조라든가 지원만 있으면은 어디든지 그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못 산다는 그런 말이 안 되죠. 하여튼 지원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시설 저도 여기 그런 어머님들 몇 번 만났는데 시설에서 쫓겨나와요. 여기 좀 행동이 그렇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럼 쫓겨나면 얘가 처음에 시설을 보낼 때도 가슴 아팠는데 쫓겨나왔으니까 더 가슴 아프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되니 얼마나 또 힘들고 그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이게 정부의 의지 그러니까 장애인도 사람이고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님들의 노고도 이제 충분히 이해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고 살게끔 그렇다고 해서 돈이 국가 예산이 더 많이 드냐 그렇잖아요. 이 탈시설 연구를 해본 부분이 첫 해부터 한 5년 동안 이 비용이 더 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좀 줄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 면에서도 사실 고려해 볼 만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그냥 듣기로는 이 시설의 힘이 상당히 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논쟁이라든가 토론의 장이 어쩌면 투쟁의 장처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 차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논쟁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적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벗어나서 근데 그거를 벗어나는 방법은 제 생각에 부모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합쳐서 왜냐면 미국도 똑같았거든요. 미국이 1950년도에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이 부모들 이 장애를 볼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장애 부모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도 없고 그래서 이 부모들끼리 합쳤어요. 부모들끼리 합쳐가지고
그 점점 2명이 하다가 뭐 그 동네 사람 10명이 되고 그래서 그 부모의 힘이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이 장애인을 위한 뭐 특수교육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이런 게 마련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지금 부모님 뭐 이 투쟁하고 일을 안 하신다는 거는 전혀 아니고 그래도 부모님의 그 힘, 이 부모회 이제 소속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모회장님도 계시지만 이 미국의 그 부모회하고 우리나라의 부모회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생성 과정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내 뜻을 반영하는데 가끔 그 반영이 잘 안 된다는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합쳐야 돼요. 부모님들이 힘을 합치면은 이런 세 가지 구조 말이죠. 얼마나 쉬워요. 뭐 돈이 안 드는데 이것만 있으면은 뭐 동반자살이니 뭐 이런 말이 없을 텐데 왜 이런 걸 안 만들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부모님들이 힘을 좀 합쳐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 회장이나 부회장 그러니까 그 일을 볼 사람들은 전문가가 돼야 되거든요.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은 부모예요. 고용하는 사람은 부모고 또 한 가지 그 부모회가 미국 부모회하고 한국 부모회하고 다른 점은 미국 부모회는 이런 그 서비스를 전혀 안 해요. 무슨 뭐 복지서를 내보낸다든가 무슨 발달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걸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했었죠. 근데 처음에 그 50년대에 시작할 때는 부모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서비스 해주고 뭐 서로 도와가면서 해주고 그 비용도 나누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 부모회가 서비스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느 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이 부모회에서 서비스를 해주면은 부모회의 이 전문성이 모자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 전문성이 사실은 자기 애 돌보는 데 전문가지만 전적으로 사회적 전반에 걸친 그 일이라든가 아니면 그 정부라든가 이런 상대하는 이런 걸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들이 했더니 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감사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 서비스 질도 가지각색인 거예요. 그 지역마다 이 부모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부모들이 그 법인을 만들었어요. 부모회가 법인을 만들어서 이 법인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법인의 거기 그 운영자 이런 부모들이 고용하는 거예요. 이 책임자 부회장이나 회장 이 사람은 부모들이 고용하는 거예요. 부모의 고용이. 그래서 부모들이 마음에 안 들면 해고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이 부모회에서 서비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이게 그 서비스를 해주면 그게 이권이 돼버려요. 이권이 되고 그다음에 부모 이 단체 간에 이게 이건 내 일인데 이건 내 영역인데 왜 네가 와서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부모들한테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내 자식이 서비스만 잘 받으면 됐지 어떤 기관에서 해주면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내가 부모라면 서비스를 잘 해주는 데를 찾아가지. 내가 무슨 어디 속해서 거기 주는 서비스만 받는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부모 운동 아니면 부모 조직도 조금 어느 정도 발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 미국이나 다른 서구가 그 과정을 딱 거쳤거든요. 자기 하다가 나중에 그 법인을 만들었어요. 법인이 이제 하게끔. 근데 지금은 그 법인 자체도 완전히 동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모 조직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그럼으로써 상당히 공정성이 있고, 그리고 매년 그 부모한테 보고를 해요. 자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 재정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부모의 조직, 한국의 부모 조직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 딸은 저희가 뭐를 이렇게 간섭을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 고집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마음에 안 들죠. 그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돈 쓰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 딸의 그 의사를 받아줘요.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요. 혼자 살면서 그 아파트에 24시간 돌보는 그 건물이 있는데 24시간 돌보는 그 복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3교대로 항상 복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복지사가 가서 보고 봐주고 그래도 문제는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부모가 꼭 부모 의사대로만 해라. 그러면 내가 좋았을까.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마음에 안 들지만 그게 크게 무슨 대외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그냥 얘한테 자유를 줘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가끔 문제가 터지긴 하죠. 그래서 그때 터질 때 이제 그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혼자 저기 아파트에 살고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지금 이번에 같이 한국에 나왔는데 이게 혼자 있어도 제가 거기 산다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가볼까 말까 하는 정도거든요. 전화는 매일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가볼까 말까 하는 정도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살고 있죠. 예. 그 신탁에 예를 신탁을 맡겼는데 사기를 당했다든가 이 신탁을 맡겼는데 이 신탁을 맡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사라졌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신탁을 설정을 할 때 그럼 신탁 기금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50만 달러, 50만 달러, 100만 달러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돈이 어디가 있냐? 누가 운영을 하느냐? 이게 누가 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득이 있게끔. 그걸 누가 하냐면 은행에서 해요. 근데 미국 은행은 이 연방의 감시를 받거든요. 연방 정부의 감시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무슨 사기를 친다든가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은행에서 돈을 입금한 사람 돈을 가지고 도망간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미국 은행 자체가 전국적인 체인이니까 그게 있을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신탁을 설정할 때 전문 신탁 운영 기구하고 내 자식, 내 형제나 누구인데 수탁인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년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탁 신탁을 운영하는 그 은행에서 우리 신탁에 보고를 해요. 그럼 보고를 하면 이 사람이 제가 맡긴 그 사람한테 또 보고를 하죠. 그래서 이 돈이 얼마큼 남았다든가 모자랐다든가 어떻게 쓰였다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탁에 또 한 가지 조건을 달아두는 게 한 사람을 또 정해서 이 신탁을 항상 감시하게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내 자식이 발달장애인이 정말 신탁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걸 관심해요. 그래서 이 감시하는 사람은 제 딸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신탁 비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걸 감시해요. 그건 소위 영어로 advocacy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하는 사람. 그래서 그게 신탁 조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감시하는 사람의 감시를 위한 비용. 그건 신탁에서 이렇게 내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신탁이 이렇게 사라진다든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특히 돈은 큰 은행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풀 트러스트라는 거는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돈이 이렇게 많지 않은 가족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은행에는 최소한도 50만 달러 이상이 돼야 받아주거든요. 근데 나는 20만 달러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집합하는 풀드라고 그러는데 그걸 모아서 수집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 20만 달러인 사람이 10명이면 200만 달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큰 돈이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한 풀을 만든 거예요. 근데 풀을 운영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10명이 거기 모였다 하면 10명마다 별도의 신탁 조항이 다 있어요. 장애인을 어떤 식으로 해주고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게 전부 달라요. 그래서 그 신탁 맡은 사람은 그거를 별도로 해줘야 되고 또 별도로 결산 보고를 해줘야 돼요. 매년. 그래서 그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모이거든요. 그럼 은행에서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아는 라이프스 플랜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자 기금이 작은 부모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기금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서 맡긴 게 $2,000만 이상이거든요. 뭐 굉장히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우도 좋고 거기에 이익도 높아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예. 근데 사기를 당한다는 거 이렇게 신탁 돈을 가지고 사라진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예. 예를 들어 신탁에 이제 $100만 있는데 누가 사기를 쳐서 거기서 돈을 꺼내간다. 그러면 그게 이제 범죄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신탁을 보는 사람, 이 신탁을 제가 설정을 하면은 제 딸이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수탁인이 돼요. 오빠가 수탁인이고 또 이 신탁을 운영해주는 이런 공적인 신탁 회사부터 이 변호사들이에요. 변호사한테 맡겨서 그 돈은 은행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갈취를 하겠어요, 그거를. 얘를 갈취를 한다면은 제가 맡긴 제 아들이 신탁하는 사람하고 짜가지고 은행에서 다 꺼내낸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할 경우는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신탁을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법정에. 법정에 보고하는데, 특히 풀 트러스트는 항상 보고하게 돼요. 더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렇게 기금을 모였을 때. 근데 그걸 보고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 큰 걸 다 빼간다. 그건 이제 범죄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예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탁을 그렇게 설정을 하잖아요. 신탁을 설정하면 신탁 조항을 법원에다가 등록하게 돼 있어요. 지역의 법원에 신탁 조항이 등록이 돼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는데 법원이 관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돈을 빼간다. 그리고 특히 은행에서 내줘야 되거든요. 돈을. 은행에서 내주질 않죠. 은행에서 항상 은행도 신탁의 이 기금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 돈이 예를 들어 큰 돈이 나간다. 은행에서 쉽게 내주지 않죠. 굉장히 물어볼 거예요. 왜 어디에 쓸 거냐. 그래서 그런 일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돈을 찾을 때마다 은행에서 내줘야 돼요. 인출을 해야 되는데 인출할 때 이게 금액이 굉장히 맞아나셨다면 은행에서 안 내주죠. 물어보고 왜 이렇게 됐는지. 예.